자, 우리 이제 413쪽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우리 4번 주민등록할 차례죠. 주민등록은 우리 전 시간에 뭘 했어요? 임대차의 공시방법이라고. 동그라미 1번이 그 얘기예요. 임대차의 공시방법이기 때문에 이자가 두 번째 줄에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 여부, 이 판단은 사유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그 임대차 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 여부로 결정하자. 사유통념상으로 판단하자는 얘기고 뭐 그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제대로 하는 얘기예요. 그냥 동그라미 2번은 도중에 주민등록을 옮겨버리면 대항력은 상실되죠. 그리고 재전입하면 동일성 없는 새로운 대항력이 생기잖아요. 그게 이제 2번, 3번이에요. 이 인도화 주민등록은 대항력 취득 시에만 구비에만 족한 것이 아니라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된다.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3번처럼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했는데 온 가족이 다 주민등록을 이전했다. 또 재전입했다. 새로운 대항력이 생긴다는 거죠. 종전 대항력을 소멸하고 동일성 없는 새로운 대항력이 생긴다. 들어갑니다. 다 아는 얘기예요, 우리. 근데 4번은 우리 가족의 주민등록도 대항력 인정되잖아요. 그래서 가족의 주민등록 남겨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옮겼어? 그럼 대항력은 상실되지 않는다고. 5번은 뭐냐면 주민등록이 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하여 임의로 이전되었다. 근데 임차인에겐 전혀 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가 없었다. 뭐 어떤 일일까? 어떻게 다른 사람이 옮길 수가 있을까? 이게 집주인이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서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옮기고 그리고 저당권 설정하고 그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다시 저당권 밑에다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저 오랫동안 고민했죠. 그래서 내린 결론은 집주인이 동사무소 직원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랬다면 임차인은 전혀 잘못이 없으니까 대항력은 그대로 인정된다는 거예요. 인정된다. 자, 밑에 다가구 다세대 이거 되게 시험에 잘 나와요.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다가구 우리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단독주택이고 그다음에 다세대 주택은 이제 공동주택이다. 뭐 이 정도는 좀 알고 하면 되죠. 이 정도 다 알잖아요. 그러니 1번 다가구 단독주택이라면 대항 요건을 갖추기 위해 집원 외 호수까지 주민등록을 기재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집원만으로도 대항력을 취득한다 하면 맞다고 해야죠. 또 두 번째 줄 심지어 집원을 정확히 기재했는데 호수를 잘못 기재했어도 대항력은 여전히 인정된다. 단독주택이니까. 심지어 임차인이 같은 건물 내에서 이사를 했고 호수를 변경한 전입신고를 다시 했어도 처음 했던 그 전입신고가 여전히 유효한 공시방법으로 인정된다. 하나의 사건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안에. 자, 2번. 이번엔 다세대 주택인데 동호수 없이 일부 집원으로만 주민등록했다면 임대차 유효한 공시방법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그 주민등록이 임대차 공시방법이라는 얘기잖아요. 대항력이 없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유효한 공시방법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대항력이 없다는 얘기가 그냥. 3번도 참 여러 번 시험에 나왔네요. 이 다가구 단독주택에 이자가 거주하면서 집원까지 주민등록을 했거든요. 근데 다세대 주택으로 이게 공부상 변경이 된 거예요. 그 사정만으로 대항력을 상실하는 건 아니다 이거야. 왜 그랬냐면은 그 등기부를 떼면 이게 다가구였다가 다세대로 바뀐 날짜가 나오는데 그 임차인의 전입신고일을 이걸 비교해 보면 임차인이 전입신고할 그 당시에는 다가구 주택이었다라는 걸 제3자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여전히 대항력을 인정한 거예요. 자, 공무원의 착오. 이것도 이게 잘 나와요. 1번, 임차인이 전입신고서를 올바르게 써냈는데 공무원이 전날 술이 들깨가지고 틀리게 기재했다는 거예요. 대항력이 있다 없다? 있다 이거야. 이게 처음에는 이게 안양시에서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안양동에 545에 2번지라고 전입신고서를 냈어요. 전입신고서를 이렇게 제출했는데 공무원이 착오로 이걸 545에 5번지라고 이 공무원이 기입을 해버린 거죠. 이럴 경우에 그래도 임차인에게는 전혀 과실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이건 이제 대항력은 인정하겠다는 얘기거든.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왜 써드렸냐면 결국 이 집이 경매가 된 거잖아요. 이 집이 경매가 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께서 저 집에 경매 입찰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입찰한다. 그럼 당연히 저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다 없다. 임차인이 있는가도 알아 몰라. 모르죠. 저 집에 저 545의 2번지를 주민등록 열람해 보면 아무것도 안 뜨잖아요. 그러니까 저 집은 임차인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경매 입찰 들어간 거잖아요. 입찰 들어갔으면 내가 1등 했어. 1등 했는데 갑자기 임차인이 뭐래요? 나 여기 있다고. 그래서 이제 대항력 인정한 거잖아요. 그럼 저 임차인의 보증금을 내가 추가로 인수해야 되는데 그만큼의 피해를 보게 되잖아요. 그 손해는 누가 보상해야 되냐 이거죠. 누가 배상해야 되느냐. 국가가 배상해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알 바 아니고요. 누군가 피해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대항력 인정되면 다른 피해자가 발생한다. 그러나 이걸 대항력 인정을 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 대항력 인정한다 이거였지. 자, 1번 공무원의 착오로 틀리게 기재된 경우 대항력 있다. 자, 근데 2번에는 처음엔 정확한 지번과 동호수로 전입신고서를 작성 제출했다. 처음에는 정확하게 전입신고서를 제출했는데 공무원이 착오로 이걸 수리를 안 해준 거예요. 거부한 거죠. 이게 이 토지가 분할이 됐는데 지번이 바뀌었을 거잖아요. 그 사실을 공무원은 모르고 이거 내가 알고 있는 지번은 이게 아니라고 제대로 다시 알고 써오시라고 이렇게 수리를 안 해준 거예요. 도달만 됐고. 그리고 공무원이 수정을 요구한 거죠. 제대로 다시 써오세요. 이게 수정을 요구했고 임차인은 이걸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잘못된 전입신고서를 제출한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수리가 됐지. 그대로 주민등록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때 대항력이 있다 없다. 이때는 대항력이 없는 걸로 결론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것이 제출되어 그대로 수리가 되었기 때문에 대항력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어쨌건 올바르게 내야 돼. 처음에 올바르게 내야 되는데 사실 좀 억울하긴 해요. 억울하긴 한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집이 지금 경매가 됐다 이거지. 아까처럼 입찰할 사람은 저 집에 임차인이 있다는 걸 알 수 없죠. 알 수 없고 경매에서 1등 했어요. 1등 했는데 이걸 대항력을 인정하면 그 경락인이 또 피해를 입게 되잖아요. 피해게 되는데 이걸 임차인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있다 없다. 있는 걸로 너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잘못된 걸 냈지 않냐. 그러니 널 인정할 수 없고 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니까 그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항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된 거예요. 뭐 논리적으로 따진 거죠. 판사님은. 잘못된 것이 제출되어 수리가 됐으니 대항력 없지 않겠냐 이거지. 그래서 그 밑에 주의 보시면 주민등록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했을 때 바로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뭐까지 했을 때 수리까지 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효력 발생 시기는 언제다? 수리시이다는 걸 아셔야 되겠다. 수리시라. 도달시가 아니고. 자, 직권 말소. 동그라미 1번 정도는 아시면 돼요. 주민등록이 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시군구에서 직권 조치로 말소되었다. 원칙적으로 그 대항력은 상실된다. 이렇게 풀으셔야 돼요. 근데 2번. 주민등록 직권 말소 후 주민등록법 소정의 이 절차에 따라 그 말소된 주민등록이 회복되거나 재등록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내 주민등록이 말소된 거네. 장기로 어디 여행 갔다 왔는데 그래서 동사무소 가서 왜 내 걸 말소시키셨냐고 공무원이 우리가 안 살고 있어서 그랬나 보다고 그렇게 멀리 간지도 우리가 어찌 알겠냐고 그러면서 주민등록법 소정에 규정된 이유 절차가 있으니 그대로 주민등록을 회복하시면 된다고 이렇게 회복했다는 거야. 회복했으면 대항력은 소급하여 유지가 된다. 핵심은 거기에요. 주민등록법 소정의 이유 절차에 따라 말소된 주민등록이 회복되거나 재등록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 나와야만 소급해 대항력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3번. 이번에는 직권 말소가 됐는데 주민등록법 소정의 이유 절차에 의해서 회복된 것이 아니야. 이 사람 어디가 싸우는 걸 못해.
그래서 가서 어떻게 했어요? 내 거 말소됐네? 그래서 전입신고서 그냥 다시 내버린 거야. 소정 이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랬다면 두 번째 줄, 직권 말소 후 재등록 이루어지기 전에 주민등록이 없는 것으로 믿고 이 집에 들어온 새로운 이해관계인, 그 자는 선의 제3자잖아요. 그 자에 대해서는 대항력 유지를 주장할 수는 없지 않겠냐. 이거 소급해서 유지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대항력의 내용. 밑에 저당권과의 관계는 우리 전 시간에 다 했어요. 1순위 저당권, 2번 임차인, 경매되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1번 임차인, 2번 저당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 다음 1번 저당권, 2번 임차인, 3번 저당권, 누가 경매 신청해도 다 소멸,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3번이 종종 나와요. 자, 밑에 적법한 임대 권한. 자, 이자는 임대인. 이자는 임대인이고 이자는 임차인인데 둘 간의 임대차 계약. 자, 임대차 계약이 있었다. 자, 갑니다. 1번.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에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좋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이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없더라도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그러니까 임대인은 현재 뭐가 아니래? 소유자가 아니래. 소유자가 아니고 이걸 이제 적법한 임대 권한이라고 하거든요. 적법한 임대 권한도 없대. 자, 그랬어도 임대차 계약 자체는 뭐다? 채권 계약 자체는 뭐예요? 유효하다는 얘기지. 이게 무효가 될 수는 없다 이거야. 그런데 2번.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주임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임차인은 주임법의 보호를 받을 수는 없다고. 주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죠, 지금. 네. 계약 자체는 유효하지만 임대인에게 소유권도 없고 적법한 임대 권한도 없다면 임차인은 이 주임법,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는 없다고. 그러면 그 임차인이 주임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임대인이 꼭 소유자임을 요하는 건 아니겠네?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네? 자, 적어도 그 정도만 가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3번이 그 얘기예요. 그러면 주임법에 적용되는 임대차가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에 체결된 경우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한정되나? 그러면 X가 되겠지. 한정되는 건 아닌데 적어도 임대인이 그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것이 요구된다. 최소한 그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거야. 다시 정리합니다. 임대인에게 소유권 없어. 적법한 임대 권한도 없어. 그래도 임대차 계약 체결 자체는 유효해. 다만 임대인이 소유권 없고 적법한 임대 권한 없다면 임차인은 법의 보호를, 주임법 보호를 받을 수는 없어. 그러나 임차인은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임대인이 꼭 소유자임을 요하는 건 아니야. 그러나 적어도 최소한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것이 요구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1, 2, 3번을 쭉 이어서 정리하시면 돼요. 되게 중요해요. 사실 이건 되게 민법에서 더 중요한 거 이런 것들이. 그럼 4번은 뭐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얘는 갑이라 합시다. 아니, 갑은 위에 있으니까 A를 합시다. A. 이제는 A고 매도인이에요. 매도인. 주택의 매도인이고 이제는 B고 주택의 매수인입니다. 이 주택에 현재 매매 계약이 있었는데 아직 잔금을 치르기는 전이었어요. 잔금을 치르기 전인데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주택을 그냥 넘겨줘요. 인도를 해주는 거예요. 들어가 살으라는 거야. 어차피 집 비어있고 잔금 치르면 네 거 아니냐. 알아서 하시라고. 그래서 판사님은 뭐라고 하냐면 A는 B한테 임대 권한, 적법하게 이 집을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적으로 준 건 아니지만 묵시적으로는 준 것이 아니겠냐. 묵시적으로 적법한 임대 권한을 부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적법한 임대 권한은 갖게 되었다는 거지, B가. 그러니 이자로부터 주택을 임차인 C가
임차인 C가 대항 요건을 갖추었는데 그 이후에 저 매매계약이 해제가 돼버렸네. 해제가 되었을 때 이 매도인의 이 명도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왜? 매수인은 아직 뭐는 아니지만 아직 소유자는 아니지만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자니까 이자로부터 임차인은 주임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이지. 자, 4번이 그 얘기입니다. 매매계약 이행으로 주택을 인도받아 그 임대 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부여한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 해제 전에 그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 요건 갖춘 임차인은 그 매매계약 해제도 불구하고 자신 임차권으로 새로운 그 소유자 매도인의 명도 청구에 대항할 수는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5번. 5번 다 시험에 안 나온 건데 갑이 임의경매 절차에서 최고가매수 신고인이었던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번엔 갑이 또 임차인이네. 이름이. 갑이 임차인이야 일단. 갑은 임차인인데 최고가매수 신고인이었던 을과 임대차 계약을 했다. 최고가매수 신고인은요. 뭐 경매 절차에서 배우시지만 아무래도 입찰에서 오늘 1등한 사람이 1등. 1등 했고 아직 뭐 매각 허가도 안 받은 사람이고 아직 대금 납부도 안 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에요. 이자와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리고 인도받고 전입신고 마치고 확정이자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을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었다는 것 외에는 임대차 계약 당시 적법한 임대 권한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자는 그 최고가 매수 신고인 그 상태에서는 적법한 임대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없다. 자, 그 정도만 아시면 돼. 그 정도만 하시면 된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었던 그 상태에서는 적법한 임대 권한이 있다고 볼 수가 없다. 자, 반가로 3번. 이번엔 주택을 매도한과 동시에 임차했다. 자, 이건 뭐냐면 역시 또 매도인은 A를 합시다. 매수인은 B. 둘 간에 이제 주택의 매매 계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동시에 둘이 또 어떤 계약? 임대차 계약을 했다. 그럼 현재 이 A는 이 집을 팔았는데 B로부터 이 집을 다시 어떻게 했고? 임차했고. 다음 B는 이 집을 샀는데 다시 거꾸로 A에게 임대를 내주었다. 뭐 이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이 매수인 그 A와 B 사이의 계약은 언제 이루어졌냐면 7월 1일 날 했다 쳐요. 7월 1일 날. B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이 되었는데 소유권 이전 등이 된 게 9월 1일 합시다. 9월 1일. 근데 이 B가 모자란 돈도 대출을 받았는데요. 근저당권 설정도 당연히 9월 1일이겠지. 그래서 이제 이 A라는 사람이 계속 임차인으로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집이 나중에 이제 경매가 돼버렸네. 경매가 됐을 때 과연 이 A는 경락일에 대항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내용이었어. 그런 내용이었는데 A는 뭐라고 주장해요? 나는 오래전부터 뭘 하고 살아왔다. 주민등록을 하고 살아왔으니 당연히 내가 선순위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을 한 거죠. 그랬더니 판사님이 뭐라고 하냐. 이 계약서 쓸 당시 이 7월 1일자로 등기부를 떼보면 등기부상 소유자는 누구예요? A죠. A. 그럼 주민등록도 누구? A란 말이죠. 그럼 그 당시로 본다면 저 A의 주민등록은 임차인으로서의 주민등록이 아니라 소유자로서의 주민등록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럼 비로소 이 A의 주민등록이 임차인으로서 주민등록으로 공시되는 때는 언제예요? 9월 1일. B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이 된 날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너는 9월 1일 날 임차인으로서의 주민등록을 다시 한 걸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 대항력은 언제? 9월 2일 0시에 발생하니까 경락이 내게 대항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었죠. 자, 그래서 3번은 그 세 번째 줄이요. 세 번째 줄에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됐죠, 지금. 근데 네 번째 줄, 갑의 처가 주임법상 임차인으로 대항력 갖는 시기는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다음 날이다. 그날이 아니야. 다음 날이라고 해야 돼. 자, 여기까지가 대항력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자, 우선 변제권. 대항요건 갖추고 확정이자 갖춘 임차인은 경공매 시
대지가액을 포함한 임차주택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기밖의 채권자보다 보증금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그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이 그 대지에도 미친다는 것도 잘 아셔야 돼. 대지에도 미친다고. 우선 변제권이 언제 발생하느냐,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선 변제권 발생 시기는 오른쪽 페이지 그 표를 보시면 되는데, 표를 보시면 자, 임차인 갑은 주민등록 언제 했는가? 주민등록 5월 15일 날. 그 다음에 확정일자 찍은 것도 언제야? 이것도 5월 15일 날 확정일자 찍었다네. 자, 그럼 대항력은 언제 생긴다? 대항력은 주민등록한 다음 날 5월 16일 0시에 대항력 발생한다. 그럼 우선 변제권은 언제 생기느냐? 대항력 발생 시기와 확정일자가 만난 때, 이 두 가지가 만났을 때 우선 변제권이 생긴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확정일자를 오후 2시에 찍었어. 그랬어도 그날 밤 12시에 대항력 생길 때까지 확정일자 혼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거든요. 그러니 우선 변제권은 5월 16일 0시에 대항력과 함께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임차인 을은 주민등록을 미리 해놨죠? 미리 하는 것도 가능해요. 주민등록은 항상 동사무소에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동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등기소도 있고 지방법원 지원, 공증인 다 되거든요. 예전에는 확정일자를 그 법원 등기소에서만 찍어줬다고 그랬죠. 확정일자는 경매시 우선 변제권 주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국민의 편의를 위해 주민센터에서도 확정일자를 주게 된 거지. 네. 그러면 당연히 대항력은 주민등록한 언제? 다음 날이지 뭐. 주민등록한 다음 날. 우선 변제권은 당연히 대항력이 생길 때까지는 확정일자 혼자 효력이 없으니까 결과는 같네 뭐. 이것도 5월 16일 0시에 발생한다. A와 B는 이제 결론이 같다는 얘기인데, 확정일자 찍었는데 주민등록과 같은 날 또는 그 이전에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결국 우선 변제권 언제? 주민등록한 다음 날 생긴다. 이게 그 왼쪽에 동그라미 2번하고 왼쪽 페이지 2번하고도 이제 관련된 거니까 같이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보시면 되겠고, 그 동그라미 2번에 세 줄은 꼭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자, 이번에 병은 주민등록했고 그리고 언제 찍었어요? 이틀 후 확정일자 찍었다면 이거 어떻게 되느냐? 대항력이 먼저 생기는 거예요. 대항력은 무조건 주민등록한 다음 날 생긴다는 걸 조심해야 돼. 무조건 이거 다음 날이에요. 이거 다음 날. 그러면 이번에는 대항력이 먼저 생겼네. 먼저 생겼고 누굴 만나? 확정일자를 만나지. 만나서 이건 5월 17일에 우선 변제권이 생겨. 이렇게 답을 하셔야 돼. 실무적으로 이런 걸 잘 물어봐요. 우리는 중개 실무가 시험범이라고. 이런 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저당권이 들어왔는데 저당권이 5월 16일 날 등기가 되었다 합시다. 그렇다면 이 갑과 을의 경우는 이 저당권보다 다 선순위죠. 0시니까. 이거는 뭐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모두 다 저당권보다 앞서는 거지만 이 병과 비교해 보면요. 이렇게 되죠. 이 병과 저당권만 비교해 보면 1순위는 임차인 병의 대항력이죠. 대항력. 그 다음에 2번은 저당권. 이 저당권의 우선 변제권이 되는 거고, 3번은 이 임차인. 그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 이렇게 되는 거죠. 임차인 병. 이런 배치가 됩니다. 이대로 이제 경매가 됐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1억이라 합시다. 저당권도 1억이라 합시다. 그러니까 이 집이 근데 예를 들어서 뭐 1억 3천에 경매가 됐다 쳐. 그럼 당연히 누구부터 배당 다 받아? 저당권이 다 받죠. 먼저 받고, 이거는 대항력은 배당 받는 순서가 아니니까 다 받고, 임차인 얼마 배당 받고 3천을 배당 받고, 이제 우선 변제권은 다 소멸하는 거지. 이렇게 우선 변제권 소멸하는 거죠. 우선 변제권이라는 건 이 매각대금으로부터 후순위보다 먼저 배당받을 권리라고 그랬어. 그런데 임차인은 뭐가 살아있으니? 대항력은 살아있으니 나머지 배당받지 못한 7천의 경우는 경락일이 인수하게 된다. 이걸로는 대항력이 인정된다 이거지.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또 왼쪽 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3번이야. 동그라미 3번 볼게요.
임차권은 경매가 되면 경락으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야.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경락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았는데 여전히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경매로 소멸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4번 이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경매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소멸하지 않는 임차권 내용에는 대항력뿐만 아니라 우선 변제권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니까 우선 변제권은 소멸하는 거예요. 경매로. 대항력만 넣는다는 얘기죠. 자, 강제경매 신청. 이번 29일도 출제됐는데요. 기간이 끝났어. 근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거야. 임차인이 열받았죠.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확정 판결, 집행 권한 확보해서 경매를 신청하지. 이때 경매 신청할 때 원래 민사집행법에 의한다면요. 그 채무자를 상대로 경매를 신청하는데 내가 반대 의무 이행을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먼저 이행을 해야 되거든요. 임차인의 경우는 반대 의무 이행이 뭐야? 집을 넘겨주는 거지. 집을 넘겨주는 건데 넘기면 나는 경매할 데가 없잖아요. 지금 찜질방 가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주임법, 특별법에다가 특별한 규정을 두었죠. 반대 의무 이행을 집행개시효권으로 하지 않는다. 즉 주택을 넘겨주지 않고도 명도하지 않고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이거지. 동그라미 1번이 그 얘기예요. 이번에 시험이 나왔어요. 그리고 2번도 출제됐어요. 이미 과거에 몇 년 전에. 그러나 배당 받을 땐 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임차인은 주택을 양수인, 경락인을 말합니다.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우선 변제권 행사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는 없다. 배당 받을 땐 빼야 되지 않냐 이거지. 우선 변제권 행사에 따라 보증금 받을 수 없다. 이게 이제 배당 받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3번은 그냥 참고하세요. 참고하시고 4번 볼게요. 4번. 이것도 최근 판례긴 한데 내용은 되게 쉬워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 이렇게 읽으면 얘가 1순위 생각하시면 돼요. 대항력도 있고 우선 변제권도 있다. 대항력이 있다는 얘기는 무조건 1번이라는 얘기예요. 이 우선 변제권이 있다고 해서 이건 항상 1번인 건 아니지만 네. 이것도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죠 지금. 임차인이 지금 저당권보다 우선 변제권은 후순위잖아요. 그래도 우선 변제권 있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글을 읽을 때, 판례 읽을 때요. 대항력이 있다. 이건 무조건 1순위라는 얘기고 대항력 1순위라는 얘기고 우선 변제권이 있다. 이 말도 우선 변제권 1순위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선 변제권 얘도 우선 변제권 있고 얘도 우선 변제권 있는 거니까 이 말이 지금 대화가 되나 모르겠네. 대화 돼요? 이해돼요? 대항력이 있다는 말은 항상 1번이라는 얘기예요. 대항력이. 왜냐면 저당권의 후순위로 대항력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이 없는 거잖아요. 없는 거니까 대항력이 있다. 이 말 항상 1번이라는 얘기고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말이 항상 1번이란 말은 아니에요. 어쨌건 어디 있던 나는 우선 변제권이 있는 거니까. 그런 이자는 1번으로 대항력 갖추고 있다는 얘기지 이게. 이 사람인데 확정이자도 갖췄다는 얘기고. 근데 이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기간이 끝났는데 그래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확정 판결 얻어 집행권을 얻어 경매를 신청했다 이거야. 그럼 이자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중에서 우선 변제권을 선택해서 행사한 것으로 봐야 되지. 그러니 우선 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해 배당력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력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네. 임차인이 후순위 권리자가 이의를 신청한 거죠. 저 임차인은 경매를 신청했을 뿐이지 배당 요구를 한 건 아니지 않냐고. 저 사람 배당 받은 거 나한테 내놓으라고. 그렇게 황당한 결과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판사님이 야 그게 그거야. 그게 그거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됐고요. 우선 변제권 관련 판례가 있는데 첫 줄에 인도와 주민등록은 대항 요건이잖아요. 하지만 우선 변제 요건이기도 하지. 그러니 경매시는 배당 요구 종기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우선 변제권의 요건이니까. 우선 변제권이라는 건 배당 요구에서 우선 변제 받는 권리잖아. 그러니 인도와 주민등록은 경매실은 배당 요구 종기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다음 페이지 가자. 반가로 2번은 결론만 기억하세요.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가 있는데 계약서에 아파트 명칭, 동호수가 빠져 있어. 그랬더라도 그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가 무효는 아니지 않냐. 인정하겠다는 얘기야. 다음에 반가로 3번. 이거 중요해요. 이것도 중요하고. 1번. 대항력 갖춘 있어. 대항력 갖춘 임차인. 이게 1번이라는 얘기잖아. 대항력 갖춘 임차인인데 저당권 2번.
그 이후에 보증금 뭐 했어? 증액했을 때 증액은 저당권 후순위니까 경락일에 대항할 수 없다. 다음 2번 대항력 우선 변제권 갖춘 임차인인. 대항력 있다 이거야. 근데 이때 갱신됐어. 재계약했다 뭐 이거죠. 뭐 묵시적 갱신될 수도 있고 이럴 경우는 종전 보증금 범위 내에서는 최초 임대차에 의한 대항력 우선 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고.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1번의 임차인이 대항력도 있고 우선 변제권도 있는데 전세 지금 3억이에요. 전세 3억. 근데 2년 있다가 재계약을 했다 이거지. 재계약을 해서 보증금을 증액했어. 증액. 3억 5천으로. 3억 5천 증액하면은 계약서 새로 썼을 거 아니에요. 그 새로 쓴 계약서에 확정일자 찍어야 돼? 안 찍어도 돼? 새로 쓴 계약서에 확정일자 찍어야 된다? 안 찍어도 된다? 찍어야 돼. 안 찍으면 배려버려요. 찍어야 돼. 꼭 찍어야 돼요. 새로 쓴 계약서에 확정일자 또 찍어야 돼요. 확정일자 받으러 그 계약서 들고 신분증 들고 주민센터 갔다 오셔야 돼요. 갔다 오시면 찍어줘. 그냥 찍어줍니다. 찍어주면 자 그러면 종전에 그 계약서 확정일자 찍었잖아요. 종전 계약서 버려도 된다. 꼭 함께 갖고 있어야 된다. 빨리 찍어요. 어떻게 해야 돼? 버려도 돼?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2개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2개 다. 2개 갖고 있으면 3억이 몇 순위? 1순위. 5천은 몇 순위? 2순위.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차곡차곡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앞에 거 버리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종전 보증금 범위 내에서는 최초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갖춘 때를 기준으로 우선 변제권 행사가 된다는 얘기지. 2번이. 자, 임차주택 대지. 미등기 건물도 이 주임법의 보호를 받잖아요. 미등기 건물도 주임법 보호를 받으니까 미등기 주택 임차인인데 주택이 등기가 안 됐잖아. 그럼 주택은 아직 경매가 될 수 없는 상황이죠. 근데 대지가 경매됐다는 거지.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2번. 확정일자부 임차인 또 소액 임차인은 주택과 대지가 함께 경매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주택과 별도로 뭐만 그 대지만 경매될 때도 그 대지 환가대금에서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다 이거야.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심지어 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주택과 대지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게 된 경우도 마찬가지가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현재 임대인 값, 건물주 값, 토지도 값거. 현재 임차인이 을입니다. 임차인 을이 대항력 우선 변제권 가지고 있어요. 이 우선 변제권은 건물에도 미치고 어디에도 미치고 대지에도 미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대지의 소유자가 누구로 바뀌었어? 병으로 바꿨다 이거지. 바뀌었고 이때 바뀐 이후에 이 대지만 뭐가 된 거예요? 경매가 되었어도 이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계속 여기 따라가 안 따라가? 따라간다는 얘기지. 그 얘기예요. 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그 대지만 경매될 경우도 역시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다. 자, 3번은 여러 필지 임차주택 대지 중 일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일부 대지만 경매되는 경우도 임차인은 대지 매각 대금에서 우선 변제권을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2번이나 3번이나. 자, 다음에 5번에 1번. 뭐 이것도 시험에 여러 번 나왔던 겁니다. 임차인이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 등기를 마쳤다. 이자가 그 1번 임차인이었어요. 1순위 대항력 우선 변제권 갖춘 임차인이었는데 주민등록을 옮길 사정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안 되겠구나. 내가 전세권 등기를 해놓고 옮겨야 되겠다. 근데 그 2번으로 저당권이 있었던 거야. 있었던 거고 이자가 3번으로 전세권 등기를 하고 주민등록을 옮겨버린 거죠. 옮겼을 때 이자의 주장은 내가 전세권 등기했고 1번 임차인의 지위가 전세권으로 계속 쭉 유지가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지. 그랬던데 판사님은 안 그렇다는 거야. 주임법상 대항력권을 상실했잖아요. 그럼 이미 취득한 주임법상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없어진다는 얘기지. 자, 2번은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 지위와 임차인으로서 대항력 갖춘 임차인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말입니다. 이게 민법에서 이 판례를 배우셨나 모르겠는데 아직 시험이 안 나왔습니다.
아직 안 났는데 이걸 제가 적어 드릴게요. 한번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1번에 누가 있었느냐? 1번에 최선순위 전세권. 최선순위 전세권 A. 그 다음에 이자는 또 임차인 A. 임차인 A인데 대항 요건만 갖춘 상태였어요. 근데 이 전세 보증금이 5천만 원이었어요. 실제 그 경매 판례 읽어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써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저당권 들어왔거든요. 실제는 뭐 가압류했는데 상관없어. 저당권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저당권이 이 경매를 신청한 거야. 근데 임차인은 뭘로써? 저 A라는 사람은 아직 확정인지 안 받아가지고 이 전세권자로서 이자가 배당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저당권 소멸하고 뭣도 소멸하고 전세권도 소멸하지. 근데 이 집이 3천만 원에 매각이 되었다 이거야. 이랬을 때 당연히 전세권은 얼마 배당받고 3천 원 배당받고 소멸하지. 저당권도 소멸하고. 근데 이제 배당받지 못한 2천에 대해서 과연 임차인으로서 대항할 수 있냐 없냐에 관한 내용이었지. 근데 이게 같은 사람이다 보니까 이걸 소멸시켜버린 그런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임차인은 아니 이건 소멸되지 않는다는 주장하는 거지. 왜? 말소 기준이 누구냐? 저당권이 말소 기준이잖아. 이자가 경매 신청한 저당권이니까 말소 기준이고 이자는 같은 사람이지만 이 두 가지는 별도의 효력을 갖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전세권이 배당 요구해서 소멸됐을지라도 임차권까지 함께 소멸되는 건 이다 아니다.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대항력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제 이 사건은 이걸 적어두시면 간단해요. 다시 읽어볼게. 전세권 지위와 임차인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데 전세권으로 배당 요구해서 전세권이 매각 소멸된 거야. 이때 배당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3번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합니다. 임차인 지위, 전세권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데 이번엔 임차인으로 배당 요구했다 이거지. 그때 전세권까지 배당 요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지 않냐. 당연하지. 전세권까지 배당 요구한 것은 아니지 않냐 이거지. 그건 인정한다 이거죠. 자, 6번. 6번이 굉장히 최근 판례입니다. 민법에서 출제 확률이 높습니다만 임차인에게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 당시 보증금이 전액 지급되어 있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니다. 이거. 우선 변제권 인정받기 위해 임대차 계약 당시 보증금이 전액 다 지급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 그럼 틀립니다. 그걸 요하진 않는다. 그래서 2번. 이어집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의 일부만 지급했고요. 보증금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 대항 요건 확정일자 갖췄어요. 나중에 보증금 전액을 지급한 거예요. 그랬어도 대항 요건 확정일자 같은 때를 기준으로 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는 거야. 전액 다. 그러네. 자, 됐고 다음 이어서 금융기관의 우선 변제권 승계. 이거는 뭐 법조문이에요. 지금부터 하는 게 시험에 잘 나와. 중개실무에서는. 앞에 있었던 건 다 판례잖아요. 판례인데 제가 교과서에 수록하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한 거고요. 중개실무에서는 지금부터 하는 것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금융기관의 우선 변제권 승계. 자, 이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과거에. 이게 만들어진 게 2013년인데요. 임차인에게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있고 현재 이자가 보증금 1억이라 할게요. 이 이자가 누구냐면 일반 채권자인데요. 일반 채권자인데 이자가 임차인에게 개인적으로 돈 빌려준 게 있는 거야. 3천만 원. 3천만 원 돈 빌려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이자가 지금 학원 다녀, 학원 아니 인강, 무크랜드 인강 제가 버릇돼가지고 학원이라 할게요. 학원 다닐 수도 있지 뭐. 네. 학원 다니면 제가 얼굴도 같이 보면서 하잖아요. 네. 학원 다닐 수도 있고 인강 공부하는데 아니 주임법 배우니까 주임법에 우선 변제권이라는 제도가 있는 거야. 아니 가서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하고 확정일자 찍으면 확정일자 600원이면 되는데 이것만 찍으면요 저당권이랑 마찬가지 효력을 갖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이사가 이제 짱돌을 굴렸냐면은 이 임차인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얼마 전에 너한테 3천만 원 빌려줬잖아. 그리고 차용증만 썼는데 나 영 불안하니까 이렇게 우리 둘이 계약을 하자. 너는 지금 1억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잖아.
이 보증금 반환 채권에 3천만 원치를 내가 양수하자. 양수하고 이 3천만 원치 우선 변제권도 내가 승계하는 것으로 둘이 계약서를 쓰자는 거야. 내가 얼마 전에도 3천 빌려줬잖냐. 빌려준 거 보증금 반환 채권 3천 양수하는 계약서, 그리고 함께 우선 변제권도 3천만 원을 내가 승계하는 계약서를 쓰자. 그리고 만약에 이 집이 경매되잖아. 경매되면 3천만 원을 내가 너보다 먼저 배당받는 걸로 하자. 이게 경매 시 이렇게 계약서를 쓴 거야. 그래서 쓴 거죠. 했는데 이거 이제 대법원까지 갔어. 대법원. 과연 이자를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으로서 인정할 수 있겠느냐. 근데 대판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지금 임차권과 분리해서 보증금 반환 채권만 양수한 채권 양수인이잖아요. 채권 양수인. 그러면 우리 이 주임법에서 임차인에게 우선 변제권이라는 걸 준 이유는 뭐지? 경매 시 우선 변제받게 해서 국민의 주거 생활 안정, 이걸 보장해 주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자의 목적은 국민의 주거 생활 안정이 목적이었나? 아니, 채권의 회수가 목적이었던 거지. 그러니 너를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으로서 인정할 수는 있다 없다. 이걸 인정할 수는 없고, 일반 채권자로서는 인정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하는 그 계약은 인정할 수 있는데 뭘 인정할 수 없다고? 우선 변제권을 승계하는 건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야, 이게. 이런 대판이 2012년쯤 나왔는데 정부에서 이 판례를 응용해서 제도를 만들어요. 그렇다면 얘네들을 금융기관이라 하자. 금융기관이라고 하고, 임차인이 이번에 전세금이 지금 5천이나 오른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 이사 갈 데도 없고, 전세금 5천도 구하기도 쉽지 않고, 대출 받으려면 이자도 세고.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이자에게 얼마 빌려줘? 5천만 원을 빌려줘. 5천만 원을 대출해주고 이 5천만 원만큼의 뭐를? 보증금 반환 채권을 이 금융기관이 뭐해? 양수해. 양수하고 이 5천만 원의 뭐를? 우선 변제권을 이 금융기관이 승계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자. 만들면 나중에 경매 시 금융기관이 임차인보다 먼저 5천을 배당받도록 해주는 거야. 이렇게 하면 금융기관에서는 굉장히 안정권이잖아, 지금. 담보가치가 커졌잖아. 그러니까 임차인에게 저금리로 쉽게 대출을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도를 응용해서 만들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일반 채권자는 인정하고 안 하고 이 승계를 인정하지 않고 금융기관 등에게는 이 승계를 인정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게 된 거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쭉 열거된 금융기관에게만 인정한다는 거예요. 다음에 열거된 금융기관 등이 우선 변제권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했구나. 그럼 양수한 금액 범위에서 우선 변제권을 승계한다. 양수한 금액 범위에서 승계하는 거지 전액 승계하는 건 아니에요. 그다음 동그라미 2번. 이 우선 변제권 승계한 금융기관 등이라도 다음에 두 가지 경우는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왜? 임차인의 대항 요건을 상실했잖아요. 또 2번은 두 번째는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임차권 등기했거나 아니면 민법에 따라 임차권 등기했었는데 그 등기가 말소돼 버린 거지. 당연하지. 3번. 금융기관 등은 이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대리 또는 대위의 임대차를 해지할 수는 없어요. 저주에 경매됐는데 금융기관에 나서가지고 방 빼고 배당 요구하고 빨리 우리 내 거 내놔. 이렇게 하자. 근데 임차인은 나 그냥 살고 싶은데요. 이게 안 된다는 거야. 네. 계속 살긴 해줘라. 임차인 뜻이 있으면. 다음 4번. 위 금융기관을 제외한 자로서 우선 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분리하여 보증금 반환 채권만 양수한 채권 양수인은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음 페이지. 확정일자 부여. 이쪽 되게 중요해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확정일자 어디서 부여하느냐? 연사무소, 동주민센터, 시군구의 출장소, 그 다음이 중요해요. 지방법원, 지방법원의 지원, 또 등기소, 공증입법에 따른 공증인. 이 중에 골라 나와요. 예를 들어 최근에 재작년에 공증입법에 따른 공증인으로부터 확정일자 받을 수 없다. X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 2번 확정일자 부여기관은
주택의 소재지, 확정일자 부여의, 차임 보증금 등을 기재한 확정일자부라는 걸 만들어라. 다음에 3번 확정일자 부여는 확정일자 번호, 확정일자 부여일, 부여기간을 임대차 계약 증서에 표시해주는 방법으로 부여할게요. 계약서 원본에다가 파란색 도장을 꽉 찍어줘요. 찍어주고 1년 번호, 확정일자 번호, 그 다음에 확정일자 부여일 날짜, 난 부여기관 어디 주민센터에 딱 찍혀 나오는 거죠. 다음 임대차 정보 제공 최근에 시험에 나왔어요. 안 나오다가 드디어 나왔어요. 이게 실무적인 얘기거든요. 주택임대차 이해관계가 있는 자, 괄호 안에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찾아가서 그 주택의 확정일자, 그 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들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보증금 등의 정보 제공 요청이 됩니다. 또 그다음 2번 중요한데, 계약을 뭐 할 사람은 체결하려는 자는 누구 동의? 임대인 동의야. 임차인 동의가 아니고 임대인 동의여도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공인중개사법 판례 이런 게 있어요. 공인중개사법 판례인데 어디 있냐면 제가 좀 페이지만 알려드릴 테니까 공부해 보세요. 페이지만 알려드릴 테니까 151쪽 우리 기본서 151쪽에 맨 아래 2번 판례거든요. 151 맨 아래 2번 판례. 이 주택은 현재 다가구 주택이야. 지금 여러 가구가 살고 있어요. 임차인이 셋 살고 있습니다. 임차인 현재 개공이 이 네 번째 칸 임대차를 중개합니다. 이 판례 기억나시죠? 예전에 갈 때 말씀드렸을 거거든요. 이 다가구니까 이 집이 저당권이 설정됐고 경매가 된다면 다 이 집 전체가 다 경매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란 말이지. 여기 임차인은 5순위인데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게 다가구인지 잘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는 다가구 주택 일부 임대차를 중개할 때 임차 의뢰인이 나중에 임대차 종료, 경매됐을 때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권리관계 자료를 제공해 줄 의무가 있다고,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임대 의뢰인, 건물주, 임대 의뢰인에게 이 다가구주택 안에 있는 다른 임차인들에 대한 보증금, 차임, 계약기간 등의 자료를 요구하라고, 이걸 확인해서 이걸 임차 의뢰인 설명하라고, 설명하고 그 다음에 자료 제공해주고, 그리고 중개 완성되면 확인 설명서에 그 내용을 적어주라고. 만약에 자료 요구에 뭐 했다? 불응했으면 불응했다 확인 설명서 적어주라고. 이걸 확인하지 않으면 넌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지. 이게 다가구 일부 중개할 때는 다른 임차인의 현황을 확인해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찾아가서 다른 임차인들의 확정일자 받은 날도 확인 요청이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럼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는 누구한테 부탁해서? 임대인, 건물주한테 부탁해서 네가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찾아가서 정보 제공을 요청해라. 그리고 그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 차임, 계약기간, 또 뭐 확정일자 부여일 이런 거 요청해서 자료 제공 받아와라. 그래서 개공 나한테 줘라 이걸. 이렇게 요즘에 하고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야 이게. 자, 자료 요구할 수 있는 범위가 목적물, 심지어 인적사항도 되고 확정일자 부여의 차임 보증금, 임대차 기간 이런 거 요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동그라미 1번 보면 이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가서 바로 요청할 수 있어. 요청. 근데 2번 아까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 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이 자는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지. 이 자는 확정일자 부여기관 찾아가서 인적사항을 빼고 나머지 자료 요청할 수 있어요. 이쪽을 잘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오른쪽에 수수료 낸다는 말입니다. 자, 이번 시간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소액임차인 공부하겠습니다.